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가슴 벅찬 첫 금메달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헌 선수. 그 환한 웃음, 또 기쁨을 가득 표현하는 손가락 참 멋있었죠. 소중하지 않은 메달이 없지만 더욱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편파적 판정으로 주종목 남자 1000m에서 실격을 당했는데 결과가 아쉽지만 이 벽을 계속 두드려 돌파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큰 힘을 전해준 황대헌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야겠고요. 이번 올림픽이 스포츠 정신이 존중되는 건전한 대회로 거듭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은 겹겹이 영양을 품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황색과 자색을 많이 먹지만 흰 것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중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혈관 청소부인 이것의 겉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죠. 물에 끓이면 끓일수록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건조시켜 따끈한 차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키우는데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것으로 만든 차를 한잔 하시면 정답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채소의 영어 이름으로 한 남성 듀오의 작은 새라는 곡이죠. DJ 이종환 씨가 운영하던 쉘브르에서 활동하면서 고 김정호 씨가 만든 바로 이 작은 새라는 곡으로 1972년 TBC 신인가요제에 혼성 트리오로 출전해 대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 듀오로 활약했습니다. 토마토,
수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3대 채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것.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천연 보양식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참 가파른데 오늘 5만 명 돌파도 유력시 되고 있고요. 농사 준비에 나서야 할 농촌에 미칠 파장도 걱정되네요. 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8,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만 명대 유지하다 8일 49,567명으로 급증했고요. 오늘은 5만 명 중후반대 전망됩니다. 네. 격리 대상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영농철을 앞둔 농촌은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째 최악의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걷잡을 수 없는 위세 또다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방은 실제로는 이 코로나19와 조금은 좀 다르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올해 76살인 충북 옥천의 시설포도농가 곽찬주 씨는 일주일 뒤부터 새순 따기 등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나설 참이지만 한숨만 나온다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 예전에 일했던 작업자도 당최 일을 오려고 하지 않고 농약이나 파이프 등 자재 공급도 예전보다 늦어져 뭐 하나 진척되는 일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농사 규모를 좀 줄이거나 작목을 좀 바꾸는 농가도 늘고 있다고요? 네. 경기 여주에서 66만 1000제곱미터 약 20만 평 규모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신승호 씨는 올해 농사 규모를 절반 정도 줄이거나 일부러 콩으로 대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신 씨는 올해도 인력난이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덩달아 인건비가 평년보다 70% 넘게 오른 상황이라 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농식품 전문가들의 전망과도 이제 일치하는데요. 네. 지난 7일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은 2022년 농식품 유통 이슈 10 중 1위로 인력 부족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농식품 관련 전문가와 또 이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체 웹진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얻은 결과라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령화에 이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농촌에서 인력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이웃들 만나던 발길도 참 조심스럽다고요? 네. 이렇게 이 코로나19 파장 확산은 농촌사회 곳곳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령자들은 소유와 단절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겨울철 혹한기에 지역 쉼터 역할을 하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이 폐쇄돼 이 고령자들이 갈 곳을 잃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강원 정선군에서 사는 78살 신영자 할머니는 겨울마다 이웃들과 모여서 지내며 음식을 나눠 먹던 게 먼 옛날이 돼버렸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자들에게는 좀 경로당 방문이 허용되면 바랄 게 없겠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사용에도 고령자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다중 출입 시설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저런 외출도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네. 또 이 강원 춘천에서 살고 계신 81살인 김동근 할아버지는 휴대전화 사용이 서툴러서 바깥에 다니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요즘 갈 곳이 없다고 또 한숨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제 농자재 판매상들도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서 농자재 판매상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원래는 한창 3, 4월 봄농사를 준비하느라 요즘은 농자재 판매상이 붐빌 시기였는데 농민들 발길이 또 끊겼고 자재값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거래가 더 침체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농촌은 막막한 한숨으로 또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하루속히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네. 최근에 한우 전망을 다룬 2022 축산 전망대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 이 각종 연구기관에선 2020년부터 한우 관측 등을 통해서 공급 과잉 우려 전망 그리고 선제적 사육 규모 감축 권고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소비가 늘었고 또 재난지원금 등으로 한우 고기 소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우 사육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6일 한우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2022 축산전망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1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2022 농업전망대회 열렸습니다만 그만큼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 겁니다. 네, 이렇게 따로 열 정도면 그 의미가 뭐였을지 한우의 사육 마리수 또 도축 마리수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한우 사육 마리수를 보면 339만 마리였고 도축 마리수는 79만 4천 마리였습니다. 사육 마리수는 평년 대비 14.1%, 도축 마리수는 6.2%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 좀 불투명합니다. 우선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가해맘수 그리고 1, 2년 후 출하가 이뤄지는 1세 미만 한우의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사육 마리수가 2023년까지 361만 마리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도축 마리수도 증가하게 될 텐데요. 농경연 관측 시체는 2024년 99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99만 마리라는 것은 한우값 약세가 심각했던 2013년에 96만 마리를 웃도는 건데요. 결국 한우 경락값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나타나며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학계 정부의 의견입니다. 네. 혹시 대책도 제시가 되나요? 네, 결국 이 전문가들은 이 전국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 현재 추진 중인 전응역 미경산우 도축 같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수급 조절 조치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낙농진흥회 정관 31조를 정부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달 말에 나온 낙농제도 개선 방안과는 좀 배치되는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낙농진흥회는 이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3분의 2 이상, 즉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 개의가 가능했는데요. 농식품부가 8일 이 내용을 철회했고 그리고 9일에 이제 외부에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법을 준용해서 앞으로는 이사회 과반, 즉 다시 말하면 8명이 참석하면 개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을 위해서 이 정부는 낙진의 이사회 개의를 시도했지만 생산자 측이 이사회 7명의 불참으로 계속 이제 무산됐다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젠 생산자 측이 불참을 해도 개의가 된다는 건데 협회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 중입니까? 이 낙농유구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정관 철회 농정 독재다. 정부 개선안 폐기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원유 납품 거부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래서 협회는 오는 16일에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소식까지 듣죠.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봄이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계신 곳은 좀 어떤가요? 일단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네. 네, 아침 일찍은 좀 추워서 그렇고요. 한 10시 정도 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쌈싸모 운동 나오시는 분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사 준비를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쟁기로 이제 논이나 밭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또 늘었고요. 그래서 뭐 농사 준비가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급하게 하지 않고 미리미리 서서히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월의 농촌이라면 풍경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이제 좀 기지개를 켤 때죠. 저희가 한참 겨울 동안에 이제 움츠러들었다가 이쯤 되면은 이제 밭에서 이제 냉이를 조금 캐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이나 밭을 이제 슬슬 농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삽을 들고 나오셔서 이제 조금 밭고랑이나 이런 데 정비하시고 또 밭 갈고 쟁기로 갈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 동안에 이제 많이 움츠렸던 분들이 사실 활동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입학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제 뭐 병원도 좀 다니시고 또 이제 농자재 같은 거 사러 또 농약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러 이제 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학생 있는 집에서는 또 새학기 준비 뭐든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거스름돈 관련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농사 준비할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딱 맞는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과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땅이나 이런 빈 땅들을 서로 이제 양해하에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또 이제 농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못하거나 뭐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남의 토지를 혹시라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사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입춘도 지나고 했으니까 슬슬 걸음 뿌릴 준비해야겠네. 어디? 자, 거의 다 됐구먼. 근데 이 사온 걸음을 어디다 좀 놔야 쓰겠는데. 저기 태양광 발전소. 그래 저가 좋겠구만. 아이고 잘 됐네. 바로 저거요. 저 태양광 모듈 아래가 딱이구만. 이야, 자. 일단 여기다 걸음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야겠네. 남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농비도 피할 수 있고. 이거 좋아부르. 아니 요즘 참말로 이상하네. 발전량이 예전 같들 안 한 것이 뭔 일이 났는가? 에휴, 태양광 발전소에 한번 가봐야 쓰겠네. 이것이 뭐요? 걸음이 잔뜩 쌓였구만. 누가 이렇게 상식 없는 짓을 했는가? 아이고 참, 이장님한테 알아봐야 쓰겠구만. 아따 이장님 잘 계셨어요? 지 아랫마을 친환경이여요. 아이고 그 환경이 잘 지냈는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태양광 시설에 누가 거름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아시나요? 아이 그 참 철봉이 있잖요. 아니 철봉이가 저번에 그다 거름 놨다고 아주 좋은 데 하나 찾았다고 자랑 거더라고. 철봉씨가요? 아이 뭐래요? 얼른 치우라고 좀 해주셔요. 얼른요. 아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유 알았어. 나가 바로 치우라고 시킬겨. 걱정 마라. 아유 이거 이 철봉이 마침 잘 만났네. 저 거름 있잖요. 태양광 발전소에 놨다 했던 거. 아유 얼른 치워야 쓰겠어. 아이고 하루 이틀이면 다 꺼내서 부를 건데 와요 치우래요. 그 참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하셔요. 참 야박하네요. 인종이라고는 눈꼽맨치도 없고 몹쓸 사람이네. 이장님 철봉씨한테 야그셨어요? 그럼 나가 그날 바로 했는데 안 치웠는가? 아이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치울 생각도 안 오고 마을에 나가 아주 인정머리 없는 몹쓸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더라고요. 에휴 정말 인자 도저히 못 참겠어요. 법으로 해야지. 안 되겠네요. 아이고 참. 네. 우리의 이웃 철봉 씨. 철봉 씨가 보기엔 최적의 장소였는데 이제 비도 안 맞고 곧 이제 치울 건데 뭘 이렇게 못 기다려주나 좀 속상한 마음에 이제 몹쓸 사람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좀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허락 없이 물건을 쌓아뒀어요. 네.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실제로 창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현장까지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근처에 편하게 둘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비료나 이런 것처럼 기성품이어가지고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거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뭐 두엄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생물을 통한 그런 거름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왔을 때 어디에 보관할지 또 이제 그게 비를 맞거나 이랬을 때 또 문제가 되는 또 거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태양광 발전이 지상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높이를 두고 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이 비도 안 맞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또 넓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가 뭐 이렇게 농자재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남의 그 태양광 발전 시설 밑에 그렇게 보관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남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임의로 그냥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놓는 거는 형사처벌이라든지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철봉 씨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사실 주인이 와서 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사람 마음이 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치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 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에 조금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발전장애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발전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손해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전력을 또 이게 전기를 또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네. 자, 내가 뭐를 이제 남의 자리에 갖다 놨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공간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있는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사적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음대로 드나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잘 알아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상부상조 말씀하셨을 때, 즉, 그걸로 다 좀 해결이 될 법한 일인데, 실제 사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군요.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 계신 분들하고 실제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상부상조라는 개념은 좀 친밀도가 높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끼리 많이 통하는 건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살면서 또 태양광 발전이 투자로 이득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손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라기보다는 서로가 얻는 이득들에 대해서 얼마큼 더 많이 얻을까라는 생각에 또 치중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 형사고소로도 많이 이어지지만은 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게 다 그렇게 이질감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 내 생각 같지 않다. 지금 이 반대쪽 입장은 어떨까? 이걸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철봉 씨가 조금 말을 하고 다닌 게 이제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간 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우리 이게 농어촌에서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이해를 하고 지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위해서 그런 경우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서운하거든요.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렇게 좀 나쁜 정도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또 이렇게 욕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 참 나쁘다, 뭐 때문에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뭐 지역에서야 그냥 좀 이해 좀 해줘 그냥 그러고 말겠지만 막상 그거를 듣는 다른 지역 분들은 바로 그거를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처벌로도 이어지고요.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해가 풀리면 괜찮겠지만 그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뭐 벌금형을 받으셔가지고 벌금도 뭐 1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벌금 때문에 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오히려 이제 그분께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셔야지 주변 분들한테 서운함을 적극적으로 좀 안 좋게 표현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겠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요. 실제 말을 하고 다니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인과 얘기하는 게 낫다 생각하셔야겠어요. 네. 소송을 위해서는 지금 이 친환경 씨가 뭐 법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뭐 증거 수집이 또 필요하겠네요.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고소를 먼저 많이 하세요.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사는 보통 우리가 뭐 소송을 하려면은 뭐 인지대 송달료라는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형사고소는 고소장만 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는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적재를 했던 농민들이 사과를 하고 빨리 이제 물건을 치워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거를 이제 치워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민사적으로 결국은 치워야 되니까 민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적재해놓은 물건을 수거하고 그 적재한 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용한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용료를 또 내라는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소송을 할 때는 증거가 이제 보통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또 그 적재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적재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의 뭐 확인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보통 소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당사자가 나오셔갖고 내가 적재했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증거 수집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네. 자, 농번기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 더 여러 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사실 이게 농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잠시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큰 피해를 안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또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꼭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남의 것을 사용한다는 거고 남의 것을 사용할 때 남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서 서로 간에 꼭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9,567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고요. 이 3만 명대에서 하루 만에 5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만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어제 전날보다 17명 늘어서 268명이 나와서 200명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아직은 큰 폭의 증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대유행기인데요. 이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번에 4억 명을 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1억 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60세 이상이거나 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이 재택치료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해열제와 기침약, 체온계와 소독제 등을 미리 챙기시면 좋고요. 또 평소에 다니던 이 동네 병의원이나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동거인이 약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가 이 배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밤에 아프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의사와 만나 진료를 받고 싶으실 땐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외래진료센터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요. 여기서 엑스레이나 CT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 첫 금메달이 나왔죠? 네, 며칠 전 석연찮은 판정 논란으로 아픔을 겪었던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현 선수가 15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2분 9초 219를 기록해서 2분 9초 254를 기록한 캐나다의 스티븐 듀부아 선수를 불과 0.035초 차로 이겼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레이스 초반 이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9바퀴를 남기고 급격히 스피드를 끌어올려 단숨에 1위로 올라섰고요. 이 4바퀴를 앞두고는 스피드를 오히려 더 올리는 이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추월을 허용하지 않고 1위 자리를 지키며 깔끔하게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황대현 선수는 첫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요. 또 한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결승까지 함께 진출한 이준서 선수는 2분 9초 622의 기록으로 5위, 이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한 박장혁 선수는 2분 10초 176의 기록으로 7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계주 경기 결승에 진출해 있죠? 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여자 계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최민정, 김아랑, 이유빈, 서휘민 선수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이 준결승 2조에서 4분 5초 904의 기록으로 캐나다에 이어 2위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레이스 막판 러시아에 추월당하며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만 이 최민정 선수의 역주로 다시 2위를 수성했습니다. 대표팀은 13일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귀화한 선수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끝까지 남은 한국 루지의 간판 스타 아일린 선수는 4차 시기까지 진출을 했지만 이 마지막 주행에서 아쉽게 썰매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고 이 무사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공무원 배모 씨와는 이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만나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 여러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라며 많이 부족했고 또 국민들과 제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 여부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뒤에라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 이 제보자의 순수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관련해 이 제보자는 피해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진정성도 본질도 없는 사과였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힘도 동문서답식 사과라며 이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대장동 수사도 정신 제대로 박힌 검사가 수사해도 이렇게 되겠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그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며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민주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좀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죠? 네, 윤석열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일화는 느닷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한다면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밑에서 이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그런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이 정치인들끼리 서로 믿는다면 단 10분만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 선거를 완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도 이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서만 단일화 메시지를 내는 행태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15일 즉시 이 문제없이 선거운동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산고법은 어제 오후 열린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거돈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라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거돈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이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서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충전을 마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네요. 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가 폭발해서 순식간에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본부의 합동 감식 결과 이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던 배터리가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7년에 13건, 18년에는 12건, 19년에는 22건으로 해마다 잇따르고 있고 지난 2020년에는 11월까지 2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전